네,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요새 뭐 많이들 몸도 아프시고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혈압 뭐 이런 것도 와서 약 먹고 있고, 불면 그것도 약 먹고 있고, 거기다가 또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이렇게 불량한 그런 걸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엊그제부터는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열감으로 땡땡 부어 있어요. 뜨겁게. 그래서 얼굴 부었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스트레스 속에서도 투표하면 이깁니다. 보수란 말을 쓰기가 좀 겁이 나는데요. 저는 그 용어 잘 안 쓰고 사실 자유공화인데 너무 뭐 많이 쓰니까 쓴다면 흔히 샤이 보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잘 응답하지 않는 보수, 그런 얘기를 하죠. 수줍다는 뜻이죠. 이미 수줍은 단계 넘어섰습니다. 응답을 안 하면 화가 나서 응답 안 하는 겁니다. 앵그리 보수입니다. 분노한 보수입니다. 투표소로 행진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빅트렌드에 비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MB가 27일 김문수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죠. 또 며칠 전부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표명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 27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김문수 후보가 생가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27일 이낙연 전 총리도 김문수 후보 지지를 표명하면서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감만 치고 앉아 있었던 한독수도 28일 김문수 지지하는 마음으로 사전투표하겠다 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물들의 이 같은 행보는 엄청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무슨 그 조직을 갖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감별사, 판정사, 그리고 보증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하고 김문수 되면 나라 흥한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실제로 끼쳐요. 그러나 이분들의 행보는 미처 여론조사 발표에 반영될 틈이 없었죠. 날짜 보면 전부 27일, 28일인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보통 보면 26일 날 끝난 게 많아요. 27일이 발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최대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빅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명선거 전국연합, 이게 이제 사전투표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대선 끝나고 곧바로 상권분립, 대통령제, 헌법을 옹호 강화하기 위한 투쟁, 또한 국회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수넷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왜 임명장에 왜 제 이름 박힌 게 나왔냐? 이게 문수넷 서포터스가 선대위의 공식적인 조직이 돼야 준법 투쟁이 됩니다. 그래서 선대위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당장 뭐 그 대표 이름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제 이름이 얼결에 박혔는데 실제로는 이걸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많은 동지들, 그라운드스라든지 또 박소영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힘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영세 사랑의 매를 좀 때리러 가야죠.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이번에 매를 때릴 때 집요하게 좀 때려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11시 30분입니다. 저도 갑니다. 자, 이 보름 동안 이제 빅트렌드를 보면 15에서 20%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어요. 김문수 후보가 뭐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후보로 안 나섰잖아요. 후보 운운하는 거는 탄핵 정부 때도 지금 후보 운운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행보를 안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5월 11일 날 후보 등록 이후 선대위도 잘 안 돌아가고 국힘은 사보타지를 하는 와중이에요. 그럼 김문수 설란영 커플의 개인기라고요. 그 보름 동안에 무려 15%포인트, 20%포인트를 좁힌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최종 발표에 있어서 김문수, 이재명 차이는 제각각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0.9%포인트 차이인 반면
리얼미터나 갤럽 같은 기관은 좀 저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3%포인트 차이입니다. 최종 발표 보면. 그러나 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면 그게 뭐 리얼미터가 됐든 갤럽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 변화폭 추이를 봐야 되는데 보름 동안만 안을 2번 썼네요.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가 좁혀졌어요. 이 좁혀진 폭 자체, 변화폭 자체는 여론조사 기관이 뭐가 됐든 간에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상승 추세, 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면 김문수 후보는 6.3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빅트렌드 두 번째를 한번 보죠. 이재명은 2차 도전에서 2022년 1차 때보다 득표율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2차 도전에서 2012년 1차 도전에 비해 득표율이 약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12년 1차 도전 때에는 48.02%였는데 2017년 2차 도전 때에는 41.08%입니다. 단 2017년에 심상정이 가져간 6.2%를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은 47.3%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심상정은 2012년에도 있었어요. 그때 3% 조금 안 되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쪽에서 더 2017년에 더 가져간 거는 약 한 4%포인트나 3.5%포인트 더 가져간 거니까 2012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47%도 안 되고 뭐 46, 45쯤 되는 겁니다. 문재인 심상정 합쳤을 때 효과가. 예. 그렇게 이제 상정할 수 있죠. 빅 트렌드 3가 있습니다. 2017년 반문 빅3 후보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합치면 52%인데 박근혜 후보 득표율 51.6%랑 거의 같습니다. 즉 52 정도까지가 여기가 굳혀놔 있는 표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투표장에 몰려나가면.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77, 78% 이렇거든요. 투표율이. 네, 77%대. 박 대통령 때 77이 좀 안 됐었고 그 다음엔 77이 좀 넘었었고. 예. 빅 트렌드 4가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뭐 투표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이 당선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왜 못하냐 이거지.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기적의 빅점프를 했어요. 이재명은 문재인의 2012년 득표율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48.02%에 근접한 47.83% 무려 1,600만 표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도 크게 불거졌었죠. 그래서 과연 2022년 문재인 정부가 운영한 대선에서 나타난 이재명 득표율이 정상적인 것이었을까요? 윤 대통령도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 있죠. 계엄 후에. 만약에 이게 좀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졌을 때 이게 좀 비정상이었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거기서 다시 2차 도전이니까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지어는 40% 언더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 탄핵 직후 대선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을 한번 비교해 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랑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엔 분열이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지금 스캔들에 휩싸여 있죠. 이준석이 완주하는 경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철수가 20% 이상 가져갔죠. 이번에 몇 프로 가져갈까요? 저는 사표 기피 심리 때문에 이준석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표가 이탈해서 이재명, 김문수로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 때는 그 균등하게 간다고 봤었어요. 2012년에 안철수 나온다 만다 할 때는 2017년 말고 이 이탈표의 대부분이 김문수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준석 지지표 중에 이재명 친화적인 표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 친화적이진 않은데 야 가오가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국힘 찍냐 뭐 이런 좀 빼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완주할 경우 그러니까 이준석에 남는 표는 이준석이 완주 안 하더라도 어차피 김문수한테 오기가 어려운 표가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예 투표 안 할 사람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2017년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으로 분열돼 있어서 좀 그랬죠.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준석이 완주하더라도 2017년 케이스와 같은 치명적 분열이 힘들 거다. 물론 이준석이랑 단일화하는 게 안전하고 단일화 된다면 또 모멘텀도 더 생기죠. 기세도 더 살아나고. 예. 그러나 2017년처럼 이 분열이 치명적이진 않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 탄핵 직후의 대선과 윤 대통령이 탄핵 직후 대선이 상당히 성격이 다른데요. 배경이 달라요. 예. 탄핵 반대 운동에 이게 다르다고요, 성격이. 박 전 대통령 때의 탄핵 반대는 박사모 중심의 팬덤이에요. 정광용 씨가 박사모 회장이었죠. 탄기국 그 지도자였고, 결국 박사모 중심의 팬덤이 증폭된 운동이에요. 그래서 당시 탄핵 반대 운동은 박근혜 죽이기, 즉 마녀사냥, 인격살인 광풍 속에 고립됐었어요. 반면 이번 탄핵 반대 운동은 저항 주체가 다양하죠. 2030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 테마가 팬덤이 아니라 계몽령이잖아요. 즉 윤석열은 국회 독재와 용감하게 싸워서 국민을 계몽시켰다. 국민에게 실상을 알게 했다. 이것이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의 핵심 테마라고요. 이거는 일종의 정치 사상적 평가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이고 저지먼트예요. 즉 탄핵 저항 운동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2017년과 2024년, 2016년과 2024, 2015년 초와 2027년 초가. 이 차이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깊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네 번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이후 우리는 이미 세 개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6.3 대선에서 네 번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 해석의 기적이에요. 처음 계엄령 딱 터졌을 때 국힘 지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소맥 폭탄주 잘못 말아먹고 술에 취해서 했다 엉뚱한 짓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쪽 애들은 내란이라 그랬고 여긴 주치계엄이라 그랬고. 근데 그게 12월 중순이 되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죠. 특히 윤 대통령의 12월 12일 발표. 저 같은 경우는 그 12월 한 5일부터 그 해석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국회 독재 아래서 시달리다 못한 대통령이 국회 독재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수단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초단기 비무장 상징성 계엄이다. 해석의 기적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선의 기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0 당원혁명의 기적. 네 번째가 6.3 대선의 기적인데 좀 자세히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6.3 계엄령에 대해서 국회 독재에 대해 용감하게 저항해서 국민을 일깨운 계몽령이다라고 해석이 내려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뒤집기입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퍼졌잖아요. 그래서 탄핵 반대 여론이 40% 이상 나왔잖아. 박근혜 대통령 때는 10% 언더였었어요. 탄핵 반대 여론이. 3% 언더고 그랬었어요.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해석과 통찰이 현실을 이끌고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경선의 기적이죠. 예. 이게 이제 김문수 선출이 이게 기적이라고요. 국힘 기득권 세력, 한동훈, 조중동 이게 다 한 통속인데 김문수는 이건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보잡이야. 정치적 실패자야. 정치적으로 패배해갖고 한직에 돌던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켰다. 뭐 이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취약한 존재로 보인다고. 그러나 당원과 국민들이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경선에서 56% 이상,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해갖고 합산 점수 56% 이상으로 해서 만들어냈잖아. 이게 이 선출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5월 3일 날. 그 다음엔 이제 딱 일주일 후에 당원혁명의 기적이 일어나죠. 국힘 기득권 세력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그랬죠. 이건 한덕수가 좀 처신을 잘못한 거죠. 한덕수가 이 절차적 정당성을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옆구리로 돌면서 조중동과 국힘 지도부의 비호 아래 옆구리로 돌면서 따로 놀았잖아. 그걸
그걸 또 이용을 해서 국힘 지도부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고 야바이 짓을 한 거 아니야. 5월 10일 새벽 3시에. 그때 당원들이 나서서 한 10시간, 한 5시간에 걸쳐서 당원들이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죠. ARS 돌리니까 점점 더 막 그냥 카톡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점점 더 반대 여론이 높아져 가니까 ARS 돌리다가 중지해버렸잖아. 국힘 지도부가. 이 5월 10일이라는 날짜는 공교롭게도 꼭 77년 전 이날에 이 땅에서 최초의 자유선거가 일어난 날이에요. 재헌후의 선출선거가 일어났죠. 예. 그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남로당의 움직임이 제주폭동이었고, 그거 진압하러 동원했는데, 그 국군의 그 침투했던 남로당 조직이 일으킨 게 여순반란 사건이었고, 그렇죠. 네. 50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요, 우리한테. 이제 네 번째 기적, 6.3 대선의 기적이 이제 눈앞에 오고 있어요. 20여일 동안의 모멘텀을 타고 당선된다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등록이 5월 11일인가 되니까, 예, 5월 11일, 5월 10일 요때니까, 뭐, 불과 한 20여일 가지고 운동해서 당선된 거예요. 기적이라고. 공교롭게도 이날은 79년 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 비전을 발표한 날입니다. 뭐 국사 전공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개소리해도 믿지 마세요. 남한 단독정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게 2000년에 걸친 대륙으로부터의 압력을 끊어내고 미국 동맹, 서방 동맹, 자유민주주의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가치 기반 건국을 남쪽에서라도 하겠다. Value Based State Building,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가치 기반 건국을 그 비전을 선포한 날이에요. 1946년 6월 3일, 정확히 79년 전에. 그 2025년 6월 3일 김문수 당선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과 미국 사이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아주 슬기롭게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실한 독립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김문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 이제 위성국가처럼 가는 거지. 이낙연 총리의 말에 따르면은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독재국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근데 이제 남한 단독 분리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중국과 당당하게 힘겨루는 그런 중국을 슬기롭게 다뤄내는 그런 김문수 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한 자유화의 탄탄대로가 이번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투표하는 자가 이겨요. 2024년 트럼프 승리 사례를 살펴봅니다. 트럼프 이 2024년 11월 초 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전부 배틀그라운드,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죠. 여기서 뭐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다이다이다 이렇게 전부 그렇게 발표됐었어요. 이 배틀그라운드가 그때 7개가 꼽혔거든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다음에 네바다, 아리조나. 근데 7개 중에 트럼프가 6개를 이겼다고요. 여론조사와 달리. 왜 그랬냐? 여론조사가 잘못됐냐? 예, 잘못됐죠. 왜냐? 여론조사 전화 받고 응답하는 거랑 투표하러 가는 거랑 달라. 지지자들이 열심히 투표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랑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하는 자가 이깁니다. 이건 전국투표도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여론조사에서는 전국투표에서 그 해리스가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국투표라는 건 뭐냐? 파퓰러 보트라고 영어에서는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주별로 대통령 선출인단이 있잖아. 그리고 한 주에서 선출인단을 먹으면 그 주에 있는 다른 표는 다 약간 패배한 표가 돼버려서 선출인단을 비례대표로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주별 선출인단 배정이 인구별로 또 배정되어 있지도 않잖아. 그래서 민주당은 대도시 중심이고 이래가지고 항상 전국투표에서는 이겨요. 공화당이 대통령을 배출할 때는 전국투표, 파퓰러 보트는 지고 대통령 선출인단에서는 이기는 그런 구조로 됩니다.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20년 만에 공화당 후보로서 전국투표, 그러니까 파퓰러 보트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20년 전에는 어떤 해냐? 2004년이 어떤 해냐? 2000년에 9.11로 미국이 테러를 당하고 나서 2001년에 아프간 침공하고 2003년에 이라크 침공하면서
네오콘 가지고 떠들면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평정했다라고 막 그냥 광을 잡을 때예요. 그 흐름, 그 분위기를 타고 2004년에 아들 부시가, 공화당의 아들 부시가 전국 득표를 승리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언제쯤 승리했을까? 제가 뭐 확인 안 했지만 1980년대 레이간 때 승리했을 거예요. 전국 득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공화당은 전국 득표를 이기는 게 거의 없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트럼프가 2024년에 이겼다고. 근데 여론조사는 어땠냐? 해리스가 전국 득표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해리스가 49%, 트럼프가 48%. 근데 실제는 해리스가 48.3%, 트럼프가 49.8%.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론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행태가 전화 받을 때하고 투표장 갈 때가 다른 거야. 그 투표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미 구도가 그렇게 돼 있고 김문수 후보가 모멘텀으로 쫓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이미 넘어설 거라고 3, 4일 지나면 그러면 투표장 가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우리가 윤석열을 당선시켰는데 지금 왜 김문수를 당선 못 시키냐고. 투표장 가세요. 가세요. 예. 예, 이순신 장군이 말했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한 장의 투표지가 있습니다. 김문수의 모멘텀은 6.3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의 투표에 의해 그 모멘텀이 승리로 완성됩니다. 투표하는 자가 이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